독일 환경부 역사상 가장 충격적인 장면이 한국에서 벌어졌습니다. 독일이 환경 정책을 시작한 이래 단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일이었죠. 세계 최고 재활용률을 자랑하는 독일 환경부 고위 간부가 한국의 평범한 아파트 분리수거장 바닥에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한국은 그 누가 봐도 확실하게 독일보다 환경 시스템이 뒤처져 있을 거라 생각했던 나라였어요. 이건 예상과 너무 다른 모습인데 여기 한국으로 출장을 온 독일 환경부 팀이 분리수거장 한복판에서 크게 당황하고 있습니다. 독일보다 시민의식이 부족할 거라고 생각하며 온 출장이었는데 눈앞에 펼쳐진 한국의 상황에 말문이 막히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대체 한국에서 어떤 장면을 목격했던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엘리자베트 크라우스입니다. 독일 환경부에서 자원순환 정책을 담당하는 공무원이죠. 저희 독일은 재활용률 세계 1위 국가입니다. 그 사실이 저의 자부심이었어요. 철저한 독일식 시스템과 엄격한 법규가 만들어낸 성과라고 항상 자랑스럽게 여겼죠. 이런 제가 왜 한국의 분리수거장에서 무릎을 꿇게 되었는지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모든 건 2주 전 베를린의 흐린 아침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제 사무실 책상 위에는 아시아 순방 일정표가 놓여 있었습니다. 독일 환경부 장관님께서 직접 저를 부르셨죠. 엘리자베트, 이번 아시아 순방은 자네가 맡아주게. 자네는 우리 부서 최고의 전문가니까. 장관님의 말씀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순방 목록을 보니 일본, 중국, 그리고 한국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특히 한국은 제게 그저 형식적인 방문지에 불과했습니다. 환경 분야에서 독일처럼 선진화된 시스템을 갖춘 나라가 아시아에 있을 리 없다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이코, 이번 한국 일정은 어떻게 생각해? 제 동료이자 이번 출장에 함께 가기로 한 하이코 슐츠에게 물었습니다. 하이코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대답했어요. 솔직히 말해서 시간 낭비 같아. 우리가 배울 게 뭐가 있겠어? 그냥 보고서용 사진이나 몇 장 찍고 오면 되지 않을까? 저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독일은 이미 세계 최고의 재활용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어요. 엄격한 분리수거 규정, 정교한 재활용 공정, 그리고 시민들의 높은 참여율까지. 한국에서 배울 것이 있을 리 없다고 확신했죠. 비행기를 타기 전 저는 한국의 재활용 시스템에 대한 자료를 훑어보았습니다.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꽤 발전해 있다는 기록이 있었지만 시민의식이나 실천 문화는 어떨지 의문이었어요. 아마 보여주기식 시설만 있을 거야 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제가 얼마나 큰 오만에 빠져 있었는지 한국에 도착하고 나서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베를린에서 인천까지의 비행은 지루했습니다. 12시간 넘게 좁은 좌석에 앉아 있으니 피로가 밀려왔죠. 하지만 그 시간 동안 저는 발표 자료를 꼼꼼히 점검했어요. 한국에서 독일의 재활용 시스템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었거든요. 제 발표 자료의 첫 슬라이드는 자랑스러운 수치였습니다. 독일 재활용률 67%, 세계 1위. 하이코는 옆에서 잠을 청하고 있었지만 저는 잠들 수가 없었어요. 발표 자료를 보면서 독일 시스템의 우수성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자원순환법, 포장재 조례, 디포짓 시스템까지 세계 최고 수준의 법과 제도를 완비한 나라였어요. 아시아 국가들이 우리를 배우겠지. 특히 한국은 비행기 창문 밖으로 보이는 구름을 바라보며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때 제 마음속에는 작은 우월감이 있었어요. 선진국에서 개발도상국으로 지식을 전수해준다는 그런 마음이었을까요? 지금 돌이켜보면 참 부끄러운 오만이었죠.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는 놀라움을 숨길 수 없었습니다. 공항은 깨끗했고 사람들은 질서정연했으며 쓰레기 하나 보이지 않았어요. 분리수거함도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죠. 하지만 저는 여전히 의심이 남아 있었습니다. 공항은 국가의 얼굴이니까 당연히 깨끗하게 관리하겠지. 실제 생활 속에서는 어떨까? 저와 하이코를 맞이한 사람은 한국환경공단의 국제협력팀 윤지영 씨였습니다. 그녀는 밝은 미소로 우리를 환영했어요. 환영합니다, 크라우스님. 독일에서 오신 환경 전문가들을 만나게 되어 영광입니다. 윤지영 씨는 영어를 유창하게 구사했고 매우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녀의 말을 반쯤만 듣고 있었어요. 머릿속에서는 이미 어차피 형식적인 방문일 뿐이라는 생각이 자리 잡고 있었거든요. 호텔로 이동하는 차 안에서 윤지영 씨는
한국의 환경 정책에 대해 열정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저는 공손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듣는 척했지만 속으로는 모두 선진국을 모방한 것일 텐데라고 생각했죠. 내일 오전에는 환경부 회의가 있고 오후에는 실제 주택단지를 방문할 예정입니다. 우리 시민들의 분리수거 현장을 직접 보여드리고 싶어요. 윤지영 씨의 말에 저는 형식적으로 대답했습니다. 좋은 생각이군요.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하지만 제 진심은 달랐어요. 또 다른 보여주기식 행사겠지. 어차피 독일보다 나을 리 없어. 그날 밤 호텔방에서 저는 하이코와 대화를 나눴습니다. 하이코도 저와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내일 우리가 할 일은 사진 몇 장 찍고 칭찬 몇 마디 해주는 거야. 그게 다겠지? 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이지. 그리고 우리 발표 자료로 독일 시스템의 우수성을 보여주는 거고, 당시 우리는 얼마나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는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희는 먼저 한국환경부를 방문했습니다. 회의실에서 진행된 발표는 사실 제가 예상했던 것과 크게 다르지 않았어요. 정책 담당자들이 한국의 재활용 시스템에 대해 설명했고, 저는 독일의 선진 사례를 소개했죠. 상호 존중의 분위기 속에서 형식적인 만남이 이어졌습니다. 우리는 독일의 시스템을 높이 평가합니다. 특히 디포짓 제도는 배울 점이 많아요. 한국 담당자의 말에 저는 내심 뿌듯했습니다. 역시 독일이 앞서 있다는 확신이 들었죠. 하이코와 눈빛을 교환하며 예상대로군이라는 메시지를 주고받았어요. 점심 식사 후 윤지영 씨가 우리를 차에 태웠습니다. 이제 실제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서울 외곽의 신도시 아파트 단지예요. 차에서 내려본 아파트 단지는 깔끔했습니다. 20층 이상의 고층 아파트들이 질서정연하게 늘어서 있었어요. 윤지영 씨는 우리를 단지 한쪽으로 안내했습니다. 여기가 우리 아파트 단지의 분리수거장입니다. 첫 인상은 놀라웠습니다. 분리수거장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냄새가 나고 지저분할 거라 생각했는데 이곳은 달랐어요. 깨끗하게 정돈된 공간에는 여러 종류의 수거함이 줄지어 있었고 특이하게도 냄새가 거의 나지 않았습니다. 냄새가 나지 않네요? 제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윤지영 씨는 미소를 지었어요. 네, 주민들이 음식물 쓰레기는 물기를 최대한 제거하고 버리거든요. 그리고 매일 청소도 진행됩니다. 하이코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설은 잘 갖춰져 있군요. 독일과 비슷한 수준이네요. 저도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마음 한편에는 관리자가 철저하게 감시하고 있어서 그런 거겠지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때만 해도 시설의 깨끗함이 시민들의 자발적인 노력 때문이라고는 상상도 못했으니까요. 윤지영 씨는 우리에게 말했습니다. 잠시만 이곳에 서서 주민들이 분리수거하는 모습을 지켜봐 주시겠어요? 특별한 설명 없이 그냥 관찰만 해보세요. 저는 뭐가 볼 게 있다고? 라는 마음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나 다음 순간부터 제 생각은 서서히 바뀌기 시작했어요. 주민들이 하나둘 분리수거장을 찾아오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맨 처음 나타난 건 70대로 보이는 할머니였습니다. 검은색 봉지 여러 개를 들고 오셨어요. 그런데 이분의 행동이 제 첫 번째 충격이었습니다. 할머니는 먼저 플라스틱 병을 꺼내셨어요. 그리고는 뚜껑을 분리하고 몸체에 붙은 라벨까지 일일이 떼어내셨습니다. 뚜껑은 뚜껑대로, 라벨은 라벨대로, 병은 병대로 각각 다른 수거함에 넣으셨죠. 한 병을 처리하는데 30초 정도 걸렸을까요? 그렇게 10개가 넘는 병을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분리하셨습니다. 제 옆에 선 하이코가 작게 속삭였습니다. 뭐야, 저렇게까지 해야 하나? 우리도 분리수거는 하지만 저 정도로 세세하게는 안 하는데. 저도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어요. 독일에서도 물론 분리수거를 하지만 라벨까지 일일이 떼는 경우는 드물거든요. 그것도 고령의 할머니가 자발적으로요. 얼마 지나지 않아 초등학생으로 보이는 남매가 음식물 쓰레기통 앞에 섰습니다. 남자아이가 작은 카드를 꺼내더니 기계에 태그했어요. 그러자 음식물 쓰레기통 뚜껑이 열렸고 아이들은 음식물 쓰레기를 부었습니다. 그리고 기계에 표시된 무게를 확인한 후 떠났죠. 저는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저 아이들이 지금 뭘 한 거죠? 윤지영 씨가 설명했어요. RFID 카드로 음식물 쓰레기 배출량을 측정한 겁니다. 각 가정마다 배출량에 따라 비용이 청구돼요. 그런데 아이들이 그걸 알고 있다는 게 놀랍네요. 누가 시켰나요? 윤지영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그냥 집에서 배운 거예요. 어릴 때부터 자연스럽게 익히는 문화이니까요. 계속해서 다양한 연령대의 주민들이 분리수거장을 찾았습니다. 젊은 회사원, 주부, 노인, 심지어 외국인 주민까지 그들 모두 분리수거 규칙을 완벽하게 지키고 있었어요. 그것도 누구의 감시도 없이 완전히 자발적으로요. 특히 제 눈길을 끈 건 한 중년 남성이었습니다. 그는 스티로폼 상자를 가지고 왔는데 테이프와 스티커를 전부 제거한 후에야 수거함에 넣었어요. 그 모습이 너무 자연스러워서 저는 감탄했습니다. 이 주민들에게 특별한 인센티브가 있나요? 아니면 벌금 제도라도? 윤지영 씨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특별한 보상은 없어요. 그냥 이게 올바른 일이라고 생각해서 하는 거죠. 저는 믿기 힘들었습니다. 독일에서는 엄격한 규정과 벌금 제도가 있기에 시민들이 분리수거를 잘 지킨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이곳에서는 그런 강제성 없이도 더 철저하게 규칙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하이코도 점점 표정이 달라졌어요. 처음에 무관심한 태도에서 이제는 진지하게 주민들을 관찰하고 있었죠. 여기 관리자나 감시 카메라는 없나요? 하이코가 물었습니다. 아니요. 특별한 감시 장치는 없어요. 주민들 스스로 규칙을 지키니까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제 마음속에 첫 번째 의문이 강하게 일었습니다. 우리 독일과 무엇이 다른 걸까? 분리수거장 주변을 천천히 둘러보던 하이코가 갑자기 입을 열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시스템 자체는 독일도 이 정도 수준이에요. 우리도 분리수거함이 있고 규정도 있죠. 그의 말에는 여전히 작은 자부심이 묻어 있었어요. 하지만 윤지영 씨의 대답은 우리를 완전히 당황시켰습니다. 아, 네. 하지만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건 시스템이 아니라 생활 문화입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저는 자세를 고쳐 앉았습니다. 이제야 윤지영 씨가 진짜 보여주고 싶었던 것이 무엇인지 깨달았거든요. 우리는 시설과 제도만 보려 했는데 그녀는 그 시스템을 작동시키는 사람들의 문화를 보여주고 싶었던 겁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저는 진심 어린 호기심을 담아 물었습니다. 윤지영 씨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을 이어갔어요. 한국에서 분리수거는 단순한 규칙이 아니라 일종의 생활 예절이 되었어요. 아이들은 어릴 때부터 이걸 배우고 어른들은 자연스럽게 실천하죠. 심지어 처음 한국에 온 외국인들도 금방 이 문화에 적응하곤 해요. 한 무리의 초등학생들이 선생님과 함께 분리수거장으로 다가왔습니다. 아이들은 각자 작은 재활용품을 들고 있었어요. 선생님은 특별한 지시 없이도 아이들이 스스로 분리수거를 할 수 있도록 지켜보고만 있었습니다. 저건 환경교육인가요? 제가 물었습니다. 네, 주변 초등학교에서 정기적으로 현장 학습을 나와요. 하지만 대부분의 아이들은 이미 가정에서 기본을 배운 상태죠. 한 아이가 선생님에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플라스틱 용기에 음식물이 묻어 있으면 어떻게 해야 해요? 선생님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깨끗이 씻어서 말린 다음에 버려야 해. 그래야 재활용이 제대로 될 수 있어. 그 모습을 보며 저는 독일의 교육과 비교하게 되었어요. 우리도 환경 교육을 하지만 이렇게 어릴 때부터 실천적인 교육을 하는 경우는 드물었습니다. 하이코가 저에게 속삭였습니다. 이건 단순한 규정 준수가 아니야. 이 사람들에게는 일종의 사회적 책임감 같은 거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점점 더 호기심이 커져갔어요. 윤지영 씨가 말한 생활 문화라는 말의 의미를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했죠. 혹시 주민들끼리 서로 감시하거나 신고하는 문화가 있나요? 저는 여전히 의심을 품고 물었습니다. 윤지영 씨는 고개를 저었어요. 그런 건 거의 없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옳은 일이라고 생각해서 하는 겁니다. 물론 완벽하진 않지만 대부분의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어요. 분리수거장을 떠나면서 저는 윤지영 씨에게 물었습니다. 내일도 이 단지를 방문할 수 있을까요? 주말에는 어떤 모습인지 보고 싶네요. 윤지영 씨는 기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이죠. 내일 아침 일찍 오시면 더 많은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호텔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저와 하이코는 많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우리의 선입견이 조금씩 무너지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여전히 저는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내일 가면 진짜 모습을 볼 수 있겠지라고 생각했죠. 토요일 아침 일찍 우리는 다시 그 아파트 단지를 찾았습니다. 평일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움직이고 있었어요.
놀라운 점은 주민들이 단지 곳곳에서 자발적으로 청소와 분리수거 활동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매주 토요일마다 이런 활동을 하나요? 저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고 물었습니다. 윤지영 씨가 설명했어요. 매주는 아니고요. 한 달에 한 번 정도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클린데이가 있습니다. 오늘이 바로 그날이에요. 단지 곳곳에서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다양한 연령층의 주민들이 함께 모여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쓰레기를 줍고 또 어떤 이들은 재활용품을 모아 분류하고 있었죠. 특이한 점은 누구도 지시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었어요. 모두가 자신의 역할을 알고 자발적으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한 주민이 우리에게 다가와 영어로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독일에서 오셨다고 들었어요. 저희 분리수거 시스템이 어떤가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매우 인상적이에요. 특히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놀랍습니다. 그 주민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사실 저도 처음엔 귀찮았어요. 하지만 모두가 함께하니까 자연스럽게 동참하게 되더라고요. 이제는 습관이 되었죠. 가장 놀라운 장면은 아파트 입구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한 중년 남성이 직접 만든 영어 안내판을 설치하고 있었어요. 그 안내판에는 외국인 주민을 위한 분리수거 가이드라고 쓰여 있었고 다양한 재활용품 분류법이 그림과 함께 상세히 설명되어 있었습니다. 저분은 누군가요? 관리사무소 직원인가요? 하이코가 물었습니다. 아니요. 그냥 이 아파트에 사는 평범한 주민이에요. 외국인 이웃들이 분리수거를 어려워한다는 걸 알고 자발적으로 안내판을 만든 거죠. 그 순간 저는 깊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독일에서도 물론 환경에 관심을 가진 시민들이 많지만 이렇게 적극적으로 이웃을 배려하는 모습은 흔치 않았어요. 저도 모르게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우리 독일은 시민들에게 이렇게까지 하지 않아요. 행정이 만들고 시민은 따라오라고 하죠. 윤지영 씨는 그저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 속에는 자부심이 깃들어 있었어요. 하이코는 이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처음에 무관심한 태도는 온데간데 없고 주민들의 활동을 열심히 사진으로 담고 있었어요. 이걸 베를린에 도입할 수 있을까? 하이코가 진지하게 물었습니다. 제도는 쉽게 복사할 수 있지만 이런 문화는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그 질문은 저에게도 큰 고민거리였습니다. 우리는 항상 법과 제도로 시민들의 행동을 통제하려 했지만 여기 한국에서는 시민들 스스로가 더 높은 기준을 만들어가고 있었으니까요. 단지를 돌아보면서 저는 점점 더 깊은 생각에 빠져들었습니다. 제 마음속에서는 이제 의문이 아닌 존경심이 자라나기 시작했어요. 아파트 단지를 둘러본 후 윤지영 씨는 우리를 인근 상가로 안내했습니다. 그곳에는 작은 가게 하나가 있었어요. 간판에는 제로 웨이스트 샵이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여기는 포장 없이 물건을 살 수 있는 가게예요. 주민들이 직접 용기를 가져와서 필요한 만큼만 구매하죠. 가게 안으로 들어가자 다양한 생필품이 통에 담겨 있었습니다. 세제, 샴푸, 곡물, 말린 과일 등이 벌크로 진열되어 있었어요. 주민들은 자신이 가져온 유리병이나 천주머니에 필요한 양만큼 담아가고 있었습니다. 한 주부가 유리병 여러 개를 들고 와서 세제와 샴푸를 담고 있었어요. 저는 그분에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매번 용기를 들고 오시는 게 불편하지 않으세요? 그 주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처음에는 불편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습관이 되었어요. 쓰레기를 줄이는 일에 제가 동참한다는 생각에 뿌듯하답니다. 가게 주인은 우리에게 이 매장의 운영 방식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플라스틱 포장을 줄이기 위해 시작했고 처음에는 소수의 주민들만 이용했지만 이제는 단지 주민 대부분이 정기적으로 찾는 가게가 되었다고 해요. 이 가게가 정부 지원을 받나요? 하이코가 물었습니다. 아니요. 완전히 민간 주도로 시작했어요. 물론 지금은 작은 보조금을 받기도 하지만 처음에는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만 유지했죠. 이어서 우리는 단지 내 대형 폐기물 처리 시스템도 살펴보았습니다. 한 주민이 이사를 나가는지 침대와 책상을 버리고 있었어요. 그는 먼저 관리사무소에 신고를 했고 정해진 장소에 스티커를 붙인 가구를 놓았습니다. 윤지영 씨가 설명했어요. 대형 폐기물은 사전에 신고하고 수수료를 내야 해요. 하지만 여기서 특별한 점은 주민들이 스스로 규칙을 지킨다는 거예요. 불법 투기가 거의 없죠. 독일에서도 비슷한 시스템이 있지만 불법 투기는 여전히 문제였어요. 그런데 이 단지에서는
길거리에 무단으로 버려진 가구를 전혀 볼 수 없었습니다. 단지를 나와 주변 골목을 걷는 동안에도 거리는 깨끗했습니다. 쓰레기통 주변에 쓰레기가 넘치는 모습도 없었어요. 보통 도시에서는 흔한 광경인데 말이죠. 한국 모든 곳이 이렇게 깨끗한가요? 제가 물었습니다. 윤지영 씨는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모든 곳이 완벽하진 않아요. 하지만 대부분의 주거지역, 특히 아파트 단지는 이런 시스템이 잘 작동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길을 걷다가 한 초등학생이 길에 떨어진 페트병을 주워 분리수거함에 넣는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아무도 시키지 않았는데도 그 아이는 당연하다는 듯이 쓰레기를 주웠어요. 하이코가 감탄했습니다. 어린아이도 자연스럽게 실천하네요. 이건 정말 놀라워요. 네. 어릴 때부터 환경보호는 특별한 것이 아니라 일상의 일부로 배우거든요. 점심시간이 되어 우리는 근처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식당에서도 분리수거는 철저했어요. 손님들이 식사를 마친 후 자신의 음식물 쓰레기와 일반 쓰레기를 직접 분리해서 버렸습니다. 어떤 관리자도 어떤 감시도 없이 말이죠. 저는 점점 더 깊은 생각에 빠져들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정책의 성공이 아니었어요. 이건 생활 방식, 문화의 차이였습니다. 그리고 이런 문화가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정말 궁금해졌어요. 점심 식사를 마치고 아파트 단지로 돌아오는 길에 우리는 분리수거장에서 한 외국인 여성을 만났습니다. 그녀는 분리수거 중이었고 저희에게 영어로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방문객이신가요? 네. 독일에서 온 환경부 공무원입니다. 제가 대답했어요. 그녀는 반가워하며 말했습니다. 아, 저도 외국인이에요. 필리핀에서 왔어요. 한국에 온 지 2년 됐죠. 저는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이 외국인 여성에게서 한국 시스템에 대한 다른 시각을 들을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한국의 분리수거 시스템에 적응하기 어렵지 않으셨나요? 그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처음에는 정말 혼란스러웠어요. 이렇게 세세하게 분리하는 건 처음 봤거든요. 하지만 이상한 건 알아요? 한국에서는 저 같은 외국인도 이 시스템에 자연스럽게 참여하게 돼요. 다들 그렇게 하니까 저도 자연스럽게 따라 하게 됐어요. 하이코가 관심을 보이며 물었습니다. 그럼 강제성이나 벌금 때문에 하는 건 아닌가요? 그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그런 건 없어요. 그냥 여기 사람들이 모두 당연하게 여기는 일이라서 저도 그렇게 하게 됐어요. 처음엔 남편이 알려줬지만 지금은 제가 더 꼼꼼하게 분리한다고 남편이 놀랄 정도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문화의 힘이구나. 강제나 감시 없이도 사회적 분위기만으로 사람들의 행동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사실이 놀라웠어요. 그 외국인 여성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저희 고향에서는 환경에 크게 신경 쓰지 않았어요. 하지만 여기서 생활하다 보니 환경 보호가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됐죠. 이제는 제 아이들에게도 이걸 가르치고 있어요. 윤지영 씨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한국 사회의 가장 큰 강점 중 하나는 이런 문화적 동화력이에요. 규칙을 강제하기보다는 자연스럽게 따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거죠. 그 말을 듣고 저는 마음속으로 독일과 비교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항상 규칙과 벌금으로 시민들의 행동을 통제하려 했어요. 그런데 여기 한국에서는 더 자연스러운 방식으로 더 높은 수준의 참여를 이끌어내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분리수거장 바닥에 앉았습니다. 갑자기 너무 많은 생각이 밀려왔어요. 제가 그동안 믿어왔던 시스템에 대한 확신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하이코가 저에게 다가와 어깨를 토닥였어요. 괜찮아. 많이 충격받은 것 같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이코, 우리가 뭘 놓치고 있었던 걸까? 우리는 항상 독일 시스템이 최고라고 자부했는데 하이코도 깊은 생각에 잠긴 표정이었습니다. 맞아. 우리는 시스템만 봤지 그 시스템을 움직이는 사람들을 보지 않았어. 윤지영 씨는 우리의 대화를 듣고 있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한국의 환경 시스템은 기술이나 시설보다는 사람들의 참여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시민을 믿는 시스템이죠. 그 말이 제 마음을 강하게 울렸습니다. 시민을 믿는 시스템. 우리 독일은 과연 시민을 얼마나 믿고 있었을까요? 해가 저물기 시작했고 우리는 윤지영 씨와 함께 아파트 단지 내 작은 공원 벤치에 앉았습니다. 하루 종일 본 광경들이 제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무언가가 제 내면에서 크게 변화하고 있었습니다. 윤지영 씨, 솔직히 말해도 될까요? 제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윤지영 씨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물론이죠. 저는 독일 환경 시스템에 큰 자부심을 갖고 있었어요. 우리가 세계 최고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한국에 올 때도 솔직히 별로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얼마나 오만했는지 이제야 깨닫게 되네요. 윤지영 씨는 미소만 지을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제가 계속 이야기할 수 있도록 기다려주는 것 같았어요. 우리는 시민을 믿지 못했어요. 제 목소리가 살짝 떨렸습니다. 독일은 제도는 만들었지만 시민을 믿지는 않았어요. 감시와 처벌, 통제만 생각했죠. 우리는 시민들이 올바르게 행동하도록 강제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하이코도 깊은 공감을 표했습니다. 맞아요. 우리는 항상 사람들은 규칙을 지키지 않을 것이라는 전제에서 출발했어. 그래서 감시 카메라를 설치하고 벌금을 부과하고 단속을 강화했지. 저는 메모장을 꺼내 뭔가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이 경험은 단순한 보고서로 끝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우리 독일 시스템에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윤지영 씨, 한국은 어떻게 이런 문화를 만들 수 있었나요? 처음부터 이랬던 건 아닐 텐데요. 윤지영 씨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아니요. 처음부터 그렇지는 않았어요. 20, 30년 전만 해도 한국의 환경의식은 높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점차 교육과 사회적 캠페인, 그리고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변화했어요. 중요한 건 정부가 시민을 믿고 기다려줬다는 거예요. 기다려줬다니요? 네. 처음에는 모든 사람이 완벽하게 실천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정부와 지자체는 시민들이 스스로 변화할 수 있다고 믿었죠. 강제하기보다는 교육하고 인프라를 제공하고 성공 사례를 공유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동참하게 되었고 이제는 하나의 문화가 되었습니다. 그 말을 들으며 저는 깊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독일은 너무 성급했던 건 아닐까? 우리는 시민들에게 기회와 신뢰를 충분히 주지 않고 바로 통제 시스템을 도입했어요. 그 결과 시민들은 자발적으로 참여하기보다는 규칙을 지키는 데만 집중하게 되었죠. 이건 보고서로 끝나선 안 돼요. 제가 결연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 독일은 한국에서 많은 것을 배워야 해요. 특히 시민을 믿는 법을요. 하이코는 고개를 끄덕이며 자신의 카메라를 확인했습니다. 이 모든 걸 기록했어. 베를린에 돌아가면 이 경험을 모두에게 공유해야 해. 해가 완전히 지고 어둠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새로운 빛이 켜진 것 같았어요. 한국에서의 이 경험이 제 인생과 업무 방식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이란 확신이 들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일정을 마치고 베를린으로 돌아온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오늘은 환경부 장관님과의 보고 회의가 있는 날이었어요. 저는 평소보다 더 긴장한 상태로 회의실에 들어섰습니다. 준비한 보고서가 일반적인 출장 보고서와는 너무 달랐기 때문이죠. 엘리자베트, 아시아 순방은 어땠나? 특히 한국에서 배운 점이 있었나? 장관님이 물으셨습니다. 저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대답했어요. 네, 장관님. 예상과 달리 한국에서 저는 엄청난 충격과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회의실의 모든 사람들이 저에게 집중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경험한 모든 것을 자세히 설명했어요. 분리수거장의 모습,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시민들, 외국인 주민의 증언까지. 그리고 제가 얻은 가장 큰 깨달음도 공유했습니다. 장관님, 한국은 재활용 기술이나 시설이 아니라 시민 신뢰 모델을 수출할 수 있는 나라입니다. 그들은 시민을 믿고 시민들은 그 기대에 부응하고 있어요. 우리 독일은 재활용률은 높지만 시민 참여의 질적인 측면에서는 배울 점이 많습니다. 장관님은 놀란 표정이었지만 진지하게 제 말을 경청하셨어요. 저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우리는 시스템을 강화하는 데 집중했지만 한국은 문화를 만드는 데 집중했습니다. 우리도 이제는 시민들에게 더 많은 신뢰를 보내고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낼 방법을 고민해야 합니다. 보고를 마치고 제안을 덧붙였습니다. 장관님, 저는 한국 모델 도입을 위한 정책 검토팀을 신설할 것을 제안합니다. 우리의 재활용 정책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하고 시민 참여 중심의 새로운 접근법을 개발해야 합니다. 회의실은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이런 급진적인 제안은 예상하지 못했을 테니까요. 하지만 장관님은 곧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자네 말이 맞아. 우리는 너무 시스템에만 집중했던 것 같아. 시민 신뢰에 대해서는 충분히 고민하지 않았지.
검토팀 신설을 승인하겠네. 자네가 책임자로 맡아주게. 그날 이후 저는 완전히 다른 관점으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사무실 벽에는 한국 아파트 분리수거장의 사진이 걸려 있어요. 그곳에서 무릎을 꿇었던 순간을 잊지 않기 위해서죠. 저희 팀은 한국의 전문가들을 초청해 워크숍을 개최했고 독일 시민들에게 재활용의 의미를 다시 생각해 볼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변화가 시작되고 있었어요. 특히 저는 윤지영 씨에게 직접 감사 메일을 보냈습니다. 당신이 보여준 것은 단순한 시설이 아니라 한국인의 마음이었습니다. 그 경험이 제 인생을 바꿔놓았어요. 언젠가 다시 한국을 방문할 기회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저는 독일의 재활용 시스템을 더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제 접근법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더 많은 규제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드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죠. 한국의 분리수거장에서 제가 배운 가장 중요한 교훈은 바로 이것입니다. 진정한 선진국은 시스템이 아니라 시민이 만드는 것이라는 사실을요. 그리고 시민을 믿는 사회가 가장 강한 사회라는 것도요. 진정한 선진국은 법과 제도가 아닌 그것을 지키는 시민의 문화에서 비롯됩니다. 한국의 분리수거 문화가 세계 최고 재활용 국가의 간부까지 감동시킨 이 이야기 어떠셨나요? 여러분,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던 일상의 작은 실천들이 사실은 세계가 놀라는 문화적 자산이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묵묵히 분리수거를 실천하신 여러분이 바로 대한민국의 자부심이자 힘의 원천이 아닐까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도 저희 채널은 해외에서 인정받는 한국의 숨은 저력과 감동 사연을 발굴해 여러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주변 분들과의 공유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